성공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원만사TV 미스터 몬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리 안내해 드렸다시피 예비 성공이 분이었죠. 구독자분께서 올 겨울이나 내년 봄쯤에 지금 학원을 오픈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잡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분은 선생님이 아니고 일반 회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일반적인 틀은 알고 있겠는데 학원용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서 부분들을 한번 더 작성해 보고 싶은데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까요? 또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그 사업을 오픈 또는 확장, 그 다음에 또 계획하고 계신 분, 또는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학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더 좋을 건지 해당되는 부분들도 같이 함께 생각하시는 원장님이다 라고 한다면 이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계획서는 거의 20대 후반에 제가 처음으로 학원을 하려고 할 때요. 자, 그때 저도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때 사업계획서는 18번 만에 제가 승인이라고 하면 승인인데, 18번을 고치면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던 적이 있어요. 처음 학원을 오픈할 때입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선생님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계획서 부분들은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학원을 운영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 설계는 미리 잡아 놓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목적도 있긴 했지만은, 어쨌거나 18번 만에 승인해 주신 분이 계세요. 유명한, 학원가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제가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18번 수정을 했는데 18번 만에 이렇게 OK를 받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안 결과는 그분께서 제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안 쳐다봤대요. 제목만 봤대요. 그리고 18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당시에 이제 그 20대다 보니까 약간 하는 듯한, 지금 보게 되면 20대가 워낙 어른 느낌들도 분명히 있는데 당시 20대는 애기였던 느낌이잖아요. 거의 한 20년 전, 약 20년 전 이런 때다 보니까 약간 애기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하는 부분들로 그냥 한 번 더 생각해봐 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했던 거지, 어쨌거나 사업계획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사실은 저도 그 뒤로 그게 크든 작든 규모하고 관계없이, 지역하고 관계없이, 그 다음에 어느 사업이든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으로 계속 만들면서 진행을 하고 또 수정하고 했었는데, 오늘 사업계획서는 내용들이 조금 방대할 수 있어서 이분한테 조금 더 맞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학원 처음 오픈해 본 거고, 그 다음에 오픈할 계획인 거고, 그랬을 때 어느 시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하는 게 좋겠나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찌 보면은 이 범위를 좀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따른 제목은 이럴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인데 생존을 위한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생존기를 극복할 정도까지 해당되는, 즉 BP 이상 나오는 정도까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거기까지만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생존을 위한 사업계획서하고 성장을 위한,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이상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목표로 할 때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규모라든지 등등등 고려해야 되는 지점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생존기 극복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항목들, 특히나 수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더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업계획서를 단순화를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걸 작성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내려오자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미로게임 아시죠? 미로게임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로게임, 예전에 무슨 잡지 같은데 미로게임 많았는데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빨리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보통 거기 보면은 출발 지점이 있고 도착 지점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친구들 같은 경우일 때는 출발 지점에서 하다가 와, 드디어 찾았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출발 지점하고 도착 지점을 바꿔봤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결과값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도착 지점에 해당되는 그 길을 저는 출발 지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출발 지점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도착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발 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한테는 도착 지점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길을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업계획서를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사업계획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에 대한 범주라는 부분들을 표현을 했는데 생존기 극복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거기까지가 예비 원장님들에 대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인원수 100명의 매출 예를 들어서 뭐 2,5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목표일지 아니면 70명의 뭐 2,000만 원이 목표일지 이렇게 생존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극복을 할 정도까지 해당되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값부터 그러면 나는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내려오자. 자, 이게 사업계획서를 단순화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생존기를 극복하는 그 지점에서의 목표 지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학생 수는 어떻게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초중을 할 건지 중고를 할 건지 고등을 할 건지 초등만 할 건지 등등등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비율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중에서도 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6개 학년이고 그 중에서도 내가 메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등이다라고 하면 초등대 중등을 약 한 3대 7로 두겠죠. 자, 그 다음에 나 혼자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만약에 1인 학원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최대로 몇 명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적정 규모로 몇 명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생존기 극복 시점이다라는 부분은 내 역량값이 만약에 100이었을 때 보통 한 85%에서 90% 정도까지는 목표 지점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학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 그러면 내 프로그램 상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몇 타임을 수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몇 시간씩 수업을 해서 몇 타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인데 그 중에서 한 85%에서 90%가 내가 적정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목표 인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50명이 목표 생존기 극복 지점까지에 대한 목표 지점이 되겠죠. 인원이 되겠죠. 그러면 50명의 초등이랑 중등을 분리시켰을 때 아까 3대 7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한 15명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초등생일 거고 그 다음에 중등생이 한 35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초등원비, 중등원비를 곱하게 되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출이 만들어지겠죠. 자, 거기까지가 생존기 극복 시점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에 만약에 직원을 두거나 또는 뭐 조교 선생님을 두거나 등등등 해서 내가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는 기본 지출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지출 목록까지 잡아주시면은 그게 생존기 극복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목표 지점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학원에 해당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를 선택을 할 건지 그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또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 임대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규모는 어디고 지역은 어디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시설 난이도에 해당되는 그 경중 부분들을 좀 더 그 인테리어 소요 비용을 더 크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앞선 영상에서 한 번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만약에 1인 학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교습소의 형태인지 아니면 평수를 살짝만 넘어가면 학원에 대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일 때는 물론 그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보통 약 평수로 보게 되면 27평에서 약 30평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교습소와 학원을 나누는 그 기준값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중간하게 한 27, 예를 들어서 한 23평이라고 잠깐 잡을게요. 그러면 23평인데, 그 평수는 거기 교육청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교습소가 되는데, 그러면 옆에 예를 들어서 26평짜리가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건 학원으로 인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학원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습소는 1인인 거고 그 다음에 학원은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어쨌거나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규모에 따른 부분들, 아까 목표 지점에서 살짝 넘어갔을 때 해당되는 부분을 할 때 내가 또 위치를 바꿔야 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더 적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교습소에 대한 그 역량값을 살짝 규모적인 부분에서 높여만 주시고 네, 더 적은 평수에 해당되는 학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사실은 1인 학원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학원 지역이나 규모나 그 다음에 시설 난이도에 대해서 소요 경비들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흔히들 알고 계시는 BEP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BEP다라는 게 말 그대로 똔똔이 해당되는 BEP를 따질 때 원장님들이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월 임대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 비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가긴 했어요. 자, 그걸 다 합했더니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200만 원 이상만 벌면은 그 다음부터 내 돈이잖아요. 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거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거나 등등등에 해당되는 내 소요 비용에 해당되는 내 월급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급여를 어디에다 반드시 넣어 두셔야만 되냐면은 BEP에다가 반드시 넣어 두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BEP까지 만들어주는 기본 경비에 내 월급을 얼마로 산정할 건지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월급을 100만 원으로 할 건지 300만 원으로 할 건지 500만 원으로 할 건지는 원장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내 월급 플러스 월 임대료 플러스 그 다음에 월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플러스 아까 조교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홍보든 마케팅이든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죠. 네,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소요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넘어서려면 내가 인원을 얼마에 매출 얼마까지가 사실은 BEP 구간일 거고 BEP를 넘어서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 월급을 제외한 또 나름에 대한 이득이 되겠죠. 그건 내 월급이 아닙니다. 그건 내 월급이 아니고 사업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인력을 실제 투입을 했으면 내 월급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건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으로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이다라는 게 투자성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들은 내 월급이 아닌 또 다른 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익에 해당되는 관점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내 월급은 사실은 이익이 아닙니다.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까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사업의 이득인 거고 실질적으로 내 월급은 내가 거기에 노동을 투여를 했기 때문에 노동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 지역과 그 다음에 규모와 시설 난이도에 해당되는 부분들 쭉쭉쭉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BEP 지점까지 해당되는 주요 포인트가 뭐냐라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 안에 수치적인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잡았을 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역이 바뀌어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원비를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몇 번에 대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엑셀 파일로 예를 들어서 케이스 1, 2, 3, 4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면서 어떤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원비가 10,000원일 때, 원비가 1.5만원일 때, 원비가 10만원일 때, 원비가 20만원일 때 등등등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당시에 BEP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라는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그 원비라는 부분들은 지역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주변 학원에 해당되는 원비를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에 해당되는 시뮬레이션을 분명히 해보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BEP까지 해당되는 수치 계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BEP가 나오게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다시 말한다면 원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원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이 아이를 데리고 주구장창 공부를 많이 시키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을 데리고 있을 건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뭘 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그 돈에 대한 가치만큼 나는 어떤 교육적인 가치를 줄 건지 해당되는 그 고민을 사업계획서 안에 분명히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면 모든 세일즈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교육 서비스 업인 거고 사업이다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돈을 얻어오는 겁니다. 돈을 번다라는 표현보다는 돈을 가지고 온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서요? 학부모님한테서요. 사실은 그게 조금 더 1차원적이고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오려면은 분명히 내가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10만 원 가지고 온다, 20만 원 가지고 온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기꺼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얼마든지 해당되는 그 원비를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어머님들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든 세일즈하는 사람이든 모든 관계없이 모든 원장님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일즈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세일즈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치를 환산을 잘 해주셔야 되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부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세일즈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BEP 시점까지 나는 그 원비에 대한 가치를 어떤 식으로 부여를 할 건지, 즉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고 어떤 철학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할 거며 어떤 방법으로 얼마에 대한 비용으로 나는 BEP를 맞출 건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BEP 시점까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과목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의 초중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으로 또는 어떤 철학으로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우리 학원에 대한 색깔을 또는 내가 수학 교육에 대한 생각을 어떤 식으로 묻어지게 할 거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상에다가 구현을 해 놓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와 플러스 또 다른 어떤 가치를 부여를 해서 마찬가지로 얼마에 대한 비용을 받겠다, 이걸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상담하고 관리해 주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BEP까지 충분히 유지시켜 줘야 되는 학원 사업의 가장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BEP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총량이, 그러니까 내가 투여할 수 있는 총량이 100이다라고 정해져 있을 때 그 100이다라는 걸 그냥 10 해서 10달 동안에 쭉 나누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한 30, 30, 40 또는 40, 30, 30 해서 석 달 동안에 그냥 폭탄처럼 투여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서도 아마도 그 학원 운영 법칙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실행력의 법칙에서는 저는 숏 프로젝트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숏이다라는 것은 BEP를 이루게끔 하는 거기까지에 대해서 걸리는 것도 원장님들은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숏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월 동안 늘리는 게 아니고 2달, 석 달 안에 그냥 몽땅 투여를 해서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픈하자마자 석 달 동안 이름 알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부분들은 가능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이유인 게 어느 정도까지 해당되는 부분들 안에 나는 기본적으로 만족할 건지, 1차 만족과 2차 만족, 3차 만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1차 만족은 BEP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소요 경비와 그 다음에 내 월급까지 나오는 정도를 나는 1차 만족도에 해당되는 BEP 과정이라고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20명을 어떻게 빨리 목표로 잡을 건지, 그러면 나는 개원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홍보할 건지, 어디다가 홍보할 건지, 이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BEP에 도달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BEP를 도달을 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넉넉하게 6개월이고요. 사실은 3개월이면 BEP가 나와줘야 돼요. 특히나 1인 학원은요. 1인 학원은 사실은 한 달이면 BEP 나오는 학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한 달 만에 해야 되고요. 학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의 학원, 소규모 학원들은 보통 한 석 달, 그 다음에 중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일 때는 보통은 한 6달, 이게 거의 맥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은 규모로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한 달 만에. 왜 그러냐면 이 한 달이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원 원비는 성금을 받아요. 그런데 나가는 부분들은 후불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만 본다 하더라도 임대료는 월 말에 나가고 학원 원비는 월 초에 받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달 동안에 충분히 BEP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학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부분들 말고 또 하나가 이 빠른 시간 내에 BEP를 도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 그 블로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일 때는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지역 맘카페 이런 데다가 미리 홍보를 해놔서 요즘은 이겨놓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전부터 블로그 활동을 한다든지 6개월 전부터 지역 맘카페 활동을 한다든지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리 홍보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개원하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해당되는 그 로컬 어느 특정 지역을 잡아놓고 몇 주 전부터든 이렇게 계속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라고 해서 오픈하는 그 시점부터 플러스 매출을 만들면서 시작하시는 학원들이 많죠. 바로 그 전략을 사업계획서 안에 분명히 넣어놓고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이클의 그 회전각을 크게 하면서 사실은 또 다른 목표 지점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성장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1인 학원으로서 만족하고 또는 이 규모로 만족하고 쭉 유지 잘 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성숙 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BEP까지 나온 다음에 성숙이다라고 했을 때 BEP만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적정하게 이득까지 얻은 다음에 유지시켜주는 부분들이 성숙일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1차 BEP까지 나왔어, 어느 정도에 대한 이익까지 나왔어 라는 부분들을 1차 목표 지점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2차, 3차에 해당되는 성장까지 노리겠다, 더 큰 학원으로 성장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성장에 해당되는 또 다른 사업계획서가 필요해요. 물론 아까 성숙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서도, 거기 성숙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라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장점과 단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일 거기 때문에 단점을 어떻게 잘 보완하고 장점을 어떻게 잘 부각시킬 건지, 이게 이제 성숙 단계를 만들어주는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점도 있는데요.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사업계획서는 말 그대로 내가 충분하게 경험도 해서 언제든지 그걸 수정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미 예측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대부분은 계획이잖아요. 계획 단계에서 끝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실행하면서 상당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당장 급하게 또는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마인드 자체가 실행하고 점검한 다음에 수정하고 다시 실행한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어떤 의미냐면은 분명히 사업계획서라는 계획에 뭐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경험을 해보면서 현장성이 부여가 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n번 반복하게 되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생존기가 충분히 잘 극복이 됩니다. 그 얘기는 BEP가 이미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 성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이게 규모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도 필요하고요. 인사이트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비단 그 공간적인 규모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공간적인 규모 확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자금만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적 규모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학생이며 학부모들에 해당되는 이런 호응도 문제가 아니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인적 규모라고 하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는 이 사업계획서하고는 분명히 조금 달라야 되고 확장이 돼야 되고 다른 관점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심화 과정으로 한번 더 남겨놓을까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인 사업계획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업계획서 안에 그러면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행위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하고 또다시 실행을 하고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내가 목표 지점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올 건지 해당되는 그 길들을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얼마 전에 오픈한 영상에서 1649만 원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세요 라는 또 그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실체를 보여드리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